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조원 수석은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집을 앞으로 파나 매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린다고. 예.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어제 수보회의에 불참해서 그리고 단톡방도 나가면서 뒤끝 퇴직 아니냐 뒷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사의를 밝힌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난 이후 이미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구성을 해봤어요. 네. 청와대 코이 참모 단체 채팅방 늘 감사했습니다. 김주원들이. 근데 좀 새롭게 알려진 건 문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그날 사의 표명한 날 바로 청와대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직도 그렇고 모든 일자리가 사실은 이제 들어올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 떠나는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떠날 때 어떤 면에 박수 받는 게 떠나라 또 미련 없이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김조원 민정수석의 떠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공직자로서 저는 참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조원 수석이 행정고시를 봐서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 한데 예. 사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저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뭐 본인이 뭐 마음이야 사실은 뭐 좀 정이 떨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정수석이라는 게 공직기강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뭐 검찰과 경찰도 담당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떠나는 모습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불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저런 식으로 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김조원 수석이 그동안 이미 지난해부터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 부동산 문제의 어떤 정책 방향을 놓고 굉장히 다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다주택자를 한꺼번에 어떤 몰아붙이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자기한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상당히 어떤 본인이 지금 이 기분이 상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공직자는 떠날 때 어떤 뒷모습 자체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도 사실 이례적으로 이 관련해서 해명을 좀 내놨어요. 설명을 한 게 당초 김조원 수석은 어제부터 그러니까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 금요일에 다 정리를 하고 월화 휴가를 낼 계획이었다. 뭐 일견 보면 이 얘기도 이해는 됩니다만 글쎄요. 이제 보여진 것 때문에 좀 여러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의원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면 물론 본인 휴가를 내고 가는 것도 본인 자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휴가를 조금 이틀 정도 안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김조원 전 수석이 보여주신 그런 태도 자체는 사실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고 물론 뭐 본인은 금요일 날 모든 일을 정리하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휴가를 갔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고 청와대라는 중요한 장소에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휴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준석 의원님. 어제 분명히 청와대가 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수석의 이 갈등설 가짜뉴스라고 그랬거든요. 언성 높이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김조원 수석의 행동들 있잖아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청와대를 먼저 떠났고 단톡방도 나갔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갈등설에 무게를 실어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언론이 복수의 취재원한테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언론 통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민정수석은 보통 이제 소위 법무부 장관과 짝을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정권에서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 시설에 상당히 어떤 뭐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도 여러 차례 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김조원 추미애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상당 부분 그런 언론 대응이라는 걸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 김조원 수석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호하게 생각한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부동산 논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처음에 발화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노영민 실장이 먼저 거기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똘똘한 한채 논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조원 그 수석으로 이제 불똥이 튄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조원 수석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공직자 출신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그립을 가져가지 못했고 또 반대로 본인이 사퇴하는 모양새도 본인이 시작하지도 않은 논란에 의해 가지고 사퇴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다소 지금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정황인 것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청와대는 언성 높이며 두 사람이 싸운 적 없다, 가짜뉴스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김조원 수석을 둘러싼 논란, 여권에서도 김조원 수석을 겨냥한 비판이 오늘 나왔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놓았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적절치 못하죠. 그래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쭉 저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최근에 어떤 여당이 청와대 참모, 물론 뭐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만 어떤 인물을 겨냥해서 저렇게 꽤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좀 수위가 높습니다. 전 두 가지 의미로 분석을 좀 달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민심이 얼마나 악화됐는데 사실 이 집 한 채를 처분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매물을 내놓은 것은 차라리 처분 안 하겠다고 한 달 일찍 사임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안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세에 고민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이 김조원 전 수석을 비판하는 것이 마치 여당이나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사실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국민들의 민심이 여전히 안 좋지만 그게 온전히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다주택자이고 강남에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높은 가격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는 아닌 것이거든요. 보다 큰 틀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실수요자나 1주택자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사퇴한 김조원 전 수석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게 되면 진지한 반성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되고 이 김조원 전 수석을 정치권에 대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2015년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조원 전 수석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를 신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책임이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도 한 번은 던져 봄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뒤끝 있다는 건 김조원 수석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중에 이제 집을 두 채 가진 분이 김조원 민정수석하고 김거성 시민수석. 이분들은 물러났다 해서 집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바로 집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물러났어도. 집을 앞으로 파나 안 파나 매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대통령 표도 떨어지고 우리 당 표도 떨어졌잖아요. 그런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석현 전 의원 얘기는 김조원 수석이 잠실집 파내만에 했었잖아요. 근데 팔 때까지 한번 보일 지켜보겠다. 이거 어떻게 이준석 의원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의 어쨌든 사찰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찰이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석현 의원이 지금 현직 의원 신분은 아니지만은 여권에서 저런 어떤 기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뒤끝을 넘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그럼 저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조원 수석이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집을 팔았는지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럼 이석현 의원께서 앞으로 트위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조국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을 환원하기로 한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직에 퇴임하신 이후에 계속 체크하실 것도 권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못지않게 그 사안도 관심 받던 사안이고 분명히 일가가 확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만약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공익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나간 인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실 집단 따돌림에 가까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부적절한 행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것과 별개로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뒤끝을 보이는 모습, 이게 진짜 여당의 모습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요.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였죠.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반포 아파트가 지난달 11억 3천만 원에 팔린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20평형대 전용 면적 45.72제곱미터. 15년 보유했는데 2억 8천에 샀다가 11억 3천에 일단 판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기업 다니는 자녀 하나 둔 셈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 5, 6천만 원 정도 지금 매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연봉을 매년 그렇죠. 그 정도 연봉을 뭐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대기업 다니는 사람 하나 채용해서 그냥 월급 계속 받은 그 격입니다. 바로 이게 부동산 문제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부동산이 안정돼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오를 때까지 올랐어요. 이미 강남은요, 평당 1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올려놔놓고 지금 그게 안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정된 겁니까? 지금 15년 전에 지금 2억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1억 원 넘게 차익을 갖고 팔았다. 이게 지금 부동산이 안정된 겁니까?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러면 누가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이거 집 한 두 채 있으면 정말 연봉 임원 하나 지금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투기의 현장이 된다는 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저기 저런 말을 했어요. 8억 넘는 시세 차익은 15년 정도 집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달라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뭐 그럴 수 청와대 말도 일리는 있는 저 거 20년 보유했거든요. 20년 보유했는데 저거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하나의 투기로 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강의 저 설명이 아니 15년 돼서 8억 5천만 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뭐하러 그러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만큼 오르면 누가 저축해서 저런 집을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저축해서 저 집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집을 갖겠다는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저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걸 두고 지금 대통령은 집이 지금 안정돼 있다.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국민 정서가 얼마나 지금 달라진 겁니까? 노영민 비서장 한번 물어보세요.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꽤 강도 높은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장혜철 변호사님.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최고가 아니고 직접 매매가도 11억 3천에 이 집이 팔렸다. 8억 5천 시세 차익, 뭐 15년 살았으니까 뭐 그 정도 감안해달라. 시세 차익이 이 정도라도 팔긴 팔았기 때문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운신의 폭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내부나 여권에서는 노영민 실장에 대한 동정론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 촉발시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두 채를 다 팔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만큼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또 무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유임해도 된다. 좀 안타까운 것 같다는 이런 동정론도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동정의 시각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걸 최고가에 11억 3천만 원에 매매하면서 이게 종전보다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고민은 과연 정무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그 청와대에서 15년 보유니까 큰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앞서 뭐 이현정 의원도 말씀했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이 15년, 20년 집 보유한다고 해서 10억 가까이 시세 차익을 거두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 15년의 기간을 제가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3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3년입니다. 경신련 데이터나 이 국민은행 같은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이 15년 중에 어느 시기에 노영민 실장이 가진 집값이 많이 올랐겠습니까?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3년과 문재인 정부 초기 3년 동안 저 시세 차익의 상당수가 다 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따지면 15년 보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최근 치솟는 부동산 값 때문에 화가 나는 국민들의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치권 내부의 인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노영민 실장 이제는 논란을 털어버렸구나가 되겠지만 그 시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 서민의 시각으로 와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 감을 못 잡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포집은 팔렸습니다. 11억 3천만 원에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임을 두고도 꽤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 유임 이유에 대해 오늘 정청래 의원, 어제였군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진짜 책임지는 것은 사태를 수습한 후 물러나라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중요한기 때문에 검증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당장 그만둬 버리면 그러면 다른 수석들을 총괄은 누가 하는가.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습 후 물러나도 물러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유임이 되지 않았나. 물러나더라도 이걸 좀 수습하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정청래 의원의 전망인데 최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물론 뭐 야당이 뭐 비판하겠습니다. 그저 쇼가 되어버렸고 이 좀 유임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분위기 쇄신이 되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합쳐서 중에 이제 비서실의 인원이 6명인데 그 6명이 한꺼번에 다 바뀌면 청와대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먼저 3명을 바꿨지만 이후에도 비서실장도 충분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중에 적당한 인물을 찾아야 되고 또 3명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3명이 업무 파악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청와대 업무의 유연성이라든지 연관성,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노영민 실장이 본인의 집을 다 팔아서 그런 부분에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정말 찾을 수 없으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후임을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차선책 정도 됐다. 이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심하면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 노영민 실장을 계속 끝까지 데리고 갈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시기가 좀 늦춰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자리한 3명의 수석도 이 청와대의 쇄신 분위기에는 걸맞지 않는다라는 이 야당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무수석 비서관의 최재성 전 국회의원, 민정수석 비서관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의 김재남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자처 있고 대표적인 조국 전 장관 라인이고 탈핵, 탈원전론자. 물론 인재풀이 본인들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청와대에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너무 회전문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정무수석이 교체되면 보통 이제 야당 쪽에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야당과의 협치가 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다면은 좀 더 유화적인 인사가 올지 아니면 좀 더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강한 인사가 올지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최재성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면 대통령의 복심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소통력보다는 돌파력이 또 부각되는 인사다 보니까 뭐가 바뀐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청와대 철학을 가지고 이제 활동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 국정 4년 차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쇄신이나 전환을 기대하던 분들에게는 좀 미흡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회전문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짧게 먼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노영민 비서실장 조만간 바뀌긴 한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 어쨌든 분위기 쇄신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청와대 3기 비서실장 체제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그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어느 비서실장이 함께 할 것이냐 화면에도 나오지만 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장악력, 또 지지율, 모든 것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집권 말기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무리 투수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어떤 뭐 개혁 아젠다를 설정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일들을 추스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제된 이제 후퇴를 하는 바로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예. 지금 뭐 박지원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제 복심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어떤 대통령의 말의 뜻을 뭐 말만 해도 입만 열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대통령의 어떤 어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 고민들,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임명이 돼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일 거고 또 마지막에 어떤 여권 내부에 이제 차기 권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기 권력과 어떤 마지막 가는 권력이 새롭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들 바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편한 상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상대 그러면 예전에 측근이나 또 아주 친문의 핵심 그룹이라든지 아마 그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 얘기는 뭐 흔히 얘기하는 삼철 인물 가운데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삼철 인물들 중에서 마지막을 대통령과 함께 하고 정리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은 한편으로 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온전히 대통령을 위해서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마 그동안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청와대 수석이 교체된 이후 뭐 부동산 민심 위반이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부동산 문제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